지금부터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포럼의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강연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 강연을 진행하시는 서울대학교 신용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화 교수님께서는 1965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신 후 작년까지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울산대학교 석좌 교수를 거쳐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와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수님은 한국사회사, 역사, 사회학, 사회학, 사상사, 민족문제 등 인문사회 전 분야에 걸쳐 폭넓은 연구를 통해 100여 건 이상의 학술 저서를 집필하셨으며 또 3.1 문화상, 국민훈장 동백장,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학술원상 등 또 다양한 수상 경력 또한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1운동의 비폭력 민족 민주혁명의 특성과 세계사적 의의에 대해 심도 높은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미 무대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신용화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50분이라고 처음에 연락을 최초로 받아서 그때 좀 길게 썼어요. 그게 이제 30분으로 됐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간추려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간략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1운동의 특징을 알려면 3.1운동은 무엇인가? 그 특징을 알려면 일제 당시의 한국에 대한 일제 식민지 통치의 특징을 먼저 포인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식민지 수탈의 극대화. 요즘 식민지 근대화론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 보편사에서 어불성설의 주장들을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둘째는 동화라는 이름의 한국민족 소멸, 결국 말살 정책. 그리고 셋째는 이것을 직접 통치 지배를 하는데 무단 통치의 방법으로 자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초점을 보면 일제는 일본 헌법은 조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본군 대장으로 반드시 대장으로 임명하는 일제 조선 총독의 명령을 제령이라고 하여 법률로 간주해서 총독 명령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아주 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제정하는 법률을 할 때는 새로 제정하는 식민지법에 의거한다고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에는 신체의 자유권, 고문받지 아니하는 자유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권, 주권 참정권 저항의 자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경찰서에서 고문하는 것은 법에 걸리지 않았어요. 일제는 이러한 식민지 통치법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일본으로부터 일본군 정규군과 헌병 경찰과 행정요원과 심지어 초등학교 교원까지도 일본인을 직접 실어다가 파견해서 말단 행정까지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이 장악 지배하면서 이게 이제 식민 직접 통치라고 하는 것인데 무단 통치라고 하여 민간인 행정관리는 물론이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보통학교, 교원까지도 반드시 모두 군복을 입고 군도, 칼을 차도록 했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식민지 무단 통치의 특징을 이해 못해가지고 신 교수가 내셔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설명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대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규례에 보면 조선인은 3인 이상 모인 것은 집회로 간주하여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법당국 즉 경찰 관원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출판은 사전에 원고를 사법당국에게 제출하여 검열을 받도록 했어요. 결사는 모두 금지됐어요. 오직 학교와 종교 집회만은 차안에 부재하고 사후 신고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어요. 주권과 참정권과 저항권이 없으면 물론입니다. 일제는 조선인을 이렇게 인간의 기본권, 시민권을 완전히 박탈한 무권리한 상태에 두고서도 불안해서 조선 왕조 정부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했던 중형에 주로 쓰였던 태형제, 벌기치는 제도를 부활시켜 가지고 이 대수를 더욱 강화해서 가벼운 경범죄에 태형을 적용하도록 규칙을 만들었어요. 태형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컨대 일본인의 욕설만 해도 파출소에 끌고 가서 재판 없이 사법경찰관이 순사가 태 90대, 매질 90대까지를 합법적으로 매질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재판도 없이 사법경찰관이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대개 10대가 넘으면은 위에 헌겁을 씌워도 엉덩이가 터지는데 볼기가 터지는데 30대 가면 아주 낭자합니다. 60대 가기 전에 거의 다 죽거나 병신되고 90대 가면 거의 다 죽어요. 그런데 90대까지는 이게 허용이 되고 벌금도 태로 환전시켜서 사법경찰관이 마음대로 자행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일제는 이러한 무단 통치의 포갑체제를 집행 보유하는 탄압 무력으로 일본 정규군 2개 사단과 해군 요새사령부 병력 약 2만 3천 내지 3만 명, 헌병경찰 1110개소에 7,978명. 이건 왜 헌병경찰이라고 하냐면 헌병은 원래 군인들을 감찰하는 것인데 일제는 이 헌병은 민간인도 감찰할 수 있게 해서 헌병대가 민간인들을 다 거의 주도적으로 감찰했어요. 그리고 일반 경찰 751개소에 5,402명. 그래서 행정은 주로 이 무력 탄압은 헌병경찰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에 약 2만 1,312명의 일본인 행정요원, 그래서 약 5만 7,692명의 탄압 인력으로 삼중으로 탄압하는 조직 체제를 제도화했습니다. 물론 일제는 이 밖에 필요하면 언제나 한국에 증파해서 한국인을 탄압할 수계사단의 식민지 파견 예비 사단을 일본 본토에 갖고 있었어요. 이러한 탄압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서도 그 한말에 의병 무장 투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국의 민족 저항이 두려워서 한국인들을 완전 무장시키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말에
의병탄압대 통감부가 만든 총포급 화약류 단속법을 강화해서 개정 공포해가지고 1910년 강점 이후에는 매년 이른 봄에 정기적으로 총포의 소지를 단속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가장 악랄한 건 밀고제를 설정해서 혹시라도 이 무기로 쓸 수 있는 너무 큰 칼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걸 색출해서 엄단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박은식 선생의 표현을 빌리면은 촌철도 갖지 못하게 완전히 무장해제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1910년 이후 독립운동 지하 비밀 결사들이 약간 조직되어 활동은 하고 있었으나 1918년까지 대부분 적발되어서 가혹한 탄압을 받고 국내 독립운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가물가물돼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3.1운동이 일어났는데 왜 이 비폭력 방법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인가 하면 아까 그 인도 분이 잘 설명을 했는데 전술적으로 도저히 무장 독립운동을 3.1운동에서 폭력형 운동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어요. 일부에서는 특히 일부 젊은 분들의 글들을 보면은 왜 독립군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무력을 도입하지 않고 맨손으로 해서 피를 흘리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한 글들을 봤는데 국외에 나가서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운동도 초기에는 순조롭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민의 망명 강부들에 의하여 신흥무관학교, 독립무관학교, 밀산무관학교 등 3개 무관학교를 신민회가 세우긴 했는데 학생도 없고 자금도 없고 해서 목총으로 그냥 간부 몇십 명만 양성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만주에는 3.1운동 때 국내에 진입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독립군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은 불가능하게 돼 있던 겁니다. 이 속에서 1918년 10월 제1차 세계대전 후 전후 처리 문제가 1919년 1월부터 파리, 실제로는 베르사유에서 평화회담의 형태로 결정돼 세계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이 기다리던 기회는 독립전쟁, 세계 폭력 전쟁의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평화회담으로 왔어요. 3.1운동에서 이 기회가 독립전쟁으로 오리라고 예상했던 것이 평화로 왔다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포착한 것은 신한 청년당이라고 하는 상해에 있던 10명 정도의 청년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이 10명을 우습게들 보면 안 돼요. 이 10명의 신한 청년당이 3.1운동을 일으키는 진원지가 됐어요. 여운형이라고 한 분이 마침 그 국민당에 가입되어 있어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산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대표를 파리 평화회의에 파견하라고 설득하기 위하여 찰스 크레인이라고 하는 대사를 파견을 했는데 상해에서 한국인 국민당 계통의 청년 대표로 거기 참석했다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패전국 식민지에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때 산동반도와 특히 그 청도와 교주만은 바로 독일 조차지였고 독일의 식민지나 다름없었고 이것을 이제 찾을 기회가 왔는데 독일이 패전국이니까 그것이 필요하면은 너희도 대표를 보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운형이 그 길로 찰스 크레이너 호텔 방을 찾아가서 승전국 식민지에는 일본이 포함된 승전국 식민지에는 적용될 수 있지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동정한다. 그러나 대통령한테서 패전국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승전국 우리 같은 한국 민족도 전민족의 의사로 독립을 원한다는 걸 표현하면 민족 자결의 원칙을 적용시켜 줄 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에게 동정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민족적으로 독립을 원하고 민족 자결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전 10명도 채 안 되는 신한청년단 당원을 예컨대 국내에는 김철을 천도교 손병희에게 보내고 선우혁을 기독교 평안북도에 보내고 또 자금을 손병희에게 요청하러 또 보내고 일본의 장덕수 조영훈을 조소왕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번이 평화로 기회가 왔다. 전민족이 봉기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여운형 자신은 가장 어려운 연해주와 북한도를 보면서 대선배 명성이 높인 독립운동가들에게 이것이 평화로 기회가 왔다. 다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일시에 일으켜서 그리고 대표를 우리가 김규식을 상해에 보냈는데 그 대표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3.1운동이 꿈틀 겁니다. 그리고 28 독립선언이 동경 학생들에 의하여 선언이 준비되면서 그 28 독립선언서 원고를 가지고 송계백이라고 하는 와사다 대학 학생이 중앙학교를 찾아와서 최린을 만나고 손병희한테 전달이 되자 3.1운동이 결정이 돼요. 1919년 1월 20일 날 손병희가 천도교 간부들을 모아놓고 모든 걸 결정을 합니다. 이 1919년 3월 20일 세 가지 원칙을 결정을 하는데 3.1운동은 대중화해야 한다. 이것은 3.1운동은 평민들이 민중 봉기로 해야 한다. 둘째는 3.1운동은 일원화할 것. 이것은 천도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유교 모든 종단이 연맹해서 연합전선으로 한다. 3.1운동은 독립운동은 비폭력으로 한다. 절대로 비폭력 원칙을 지켜라. 그래서 이 비폭력 원칙이 정해집니다. 더 설명을 시간이 지금 너무 가버려서 이제 3.1운동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비폭력은 왜 중요한가? 이때 비폭력으로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전술적으로 우리는 완전 무장되어 있었으니까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막강한 일본군 탄압 무력이 손을 든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만일에 이걸 폭력을 조금이라도 넣었으면은 일본군 용산에 주둔한 일개 중대만 파고다 공원에 투입을 해도
그냥 진압돼 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피낭자하게 흐르고. 그런데 비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종교 조직, 학교 조직, 장마당 조직을 통해서 비폭력으로 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성공을 한 겁니다. 둘째로 이 비폭력은 본질적으로는 전술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은 폭력보다 비폭력이 도덕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더 상위 높은 가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둘 다 딱 들어맞았어요. 이 아주 높은 가치의 비폭력 방법이 3.1운동의 첫째 특징입니다. 3.1운동은 어떠한 운동인가? 비폭력 독립운동이고 비폭력 혁명운동이다. 둘째로 3.1운동은 이 비폭력 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약 203만 명이 참가한 거대한 전민족적 운동이 됐습니다. 이 203만 명을 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가려고 벼르고 왔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됐어요? 이게 다 교란돼 버렸네. 새로 맞춰봐요. 얼마 남았는지. 며칠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80만 내지 100만이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사를 안 한 분들이 통계를 내서 그러는데 배감 박은식 선생의 203만 통계는 그냥 나온 대충 추계한 게 아니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돼서 6월 28일 날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근무를 시작한 그날 사료편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날로 연통제라는 걸 만들어서 신민회의 옛날 비밀결사 방식으로 전국을 그해 말까지 군 면단까지 전부 책임자를 만듭니다. 전국에서 이 연통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한 것이 국내 정보를 정확히 가져오고 임시정부의 홍보물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세금을 거두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임시정부의 사료편찬회의 초기 통계에 연통제의 각 군감들이 보고한 정확한 통계가 당시로선 수집한 통계가 임시정부의 통계인데 이 통계를 가지고 배감 박은식 선생이 한국 독립운동지 혈사를 썼어요. 그래서 이 통계는 가능하면은 통계를 치안이 잘 되고 있다고 적게 보고하고 눌러서 줄여서 보고한 일제 경찰 통계보다 훨씬 정확한 거예요. 지금도 한 2년 전에 통계를 보세요. 촛불 들고 나와서 혁명하면은 경찰은 5천 명, 주최 측은 2만 명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 경찰 통계는 낮게 누르고 주최 측은 불 끄는데 이 203만 명은 주목해야 될 게 10명 이하의 통계는 연통제 군감들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연불학에서 30호가 기준인데 이 30호가 청년들이 막걸리 마시고 10명, 12명 때를 지어 돌아다니면서 만세 부르고 하는 건 일제 경찰도 잡지 않고 연통제 군감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큰 것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203명, 3만 명이라고 하는 건 저평가된 통계이지 여기서 이걸 또 반으로 깎아서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이것을 해서 이게 공식 통계라고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취소하거나 다시 연구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연구한 전문가들의 그 자문을 받거나 한번 그 토론을 거쳐야 돼요. 그 증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전라도 통계가 22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 임시정부 통계는 이번 국사편찬위원회 통계는 2만 145명으로 나와 있어요. 전라남도는 전라북도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만세도 치열하게 불렀는데 9,030명이 참가한 거에 되었어요. 이게 무슨 통계가 이런 통계가 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전라남도 일제총독부 전라남도 경찰국장이 그거 보고하지 말아라, 줄여 보고하라고 하면 다 그렇게 보고하고 만 거예요. 이걸 아무리 주워 모아도 파라다임 자체가 일제 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 국사편찬위원회의 한 달 전 발표 통계는 보류시키거나 당분간 국사편찬위원회의 통계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대한민국 정부 통계로 사용하면 안 되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통계, 백암 박은식 선생의 통계가 비교적 정확한 통계에 가깝다, 그보단 더 많다고 하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0만의 통계는 당시 1,700만의 총인구에 비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는 약 1,000만 명이 시위한 것이 돼요. 그 비율을. 그래서 일제가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말씀드려야 될 것은 3.1운동이 혁명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혁명운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민족적으로 단결해서 전국적으로 봉기해서 비폭력 시위의 방법으로 독립선언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 타도와 대한의 조선의 독립을 주창을 했는데, 기존 식민지 통치 체제 또는 구체제, 기존 체제를 타도하고 새 체제를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식민지 체제일 때는 식민지 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족 독립 체제를, 독립국가를 다시 건설하려고 하는 것은 민족혁명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민족혁명운동인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운동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민족혁명이라고 할 수 있나,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둘째는 이들이 주장한 게 뭔가, 이들은 3.1운동 처음부터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때에는 모든 종류의 군주제를 폐지하고 반드시 민주공화제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걸 목표로 했고, 8개의 임시정부가 선언이 됐는데 5개는 페이퍼 가버먼트고 3개가 실체가 있는 건데 8개가 전부 다 공화자를 붙이고 공화국을 만들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민주공화제, 군주제를 부정하고 민주공화제를 주창하는 것은, 그 운동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민주혁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추진한 주체 세력이 누군가? 주체 세력은 귀족도 아니고 아주 농민과 평민, 시민, 학생을 선두로 한 일반 평민 국민들이에요. 말하자면 추진 주체가 민주 세력입니다. 그래서 민주 세력들이 비폭력 운동으로
민주혁명을 동시에 추진한 거예요. 이것은 민주주의 혁명이고 혁명운동이고 민주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합치면 3.1운동은 비폭력 민족 민주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3.1운동의 흔들림 없는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왜 운동을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게 즉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후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과정으로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운동이라는 걸 붙이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운동이라는 것을 떼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를 만들 때 이집트 경우도 그러한데 이집트에는 공식적으로 1919년 혁명이라고 아주 그냥 공식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은 비폭력 민족민주혁명운동인데 성격은 운동을 단순화시켜서 띄어버리면은 3.1운동은 한국민족이 1919년에 일으킨 비폭력 민족민주혁명이다. 그래도 거의 틀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한국민족이 전민족적으로 이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한국 민족사와 세계사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운동이 됐어요. 우선 한국 역사에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3.1운동은 첫째 1910년 이후 9년간 총칼을 들고 열심히 닦아놓은 일제 식민지 무단 통치와 한국민족 말살 정책을 근저에서 파탄 붕괴시키고 전 세계의 한국민족의 독립의지와 독립요구를 널리 알렸어요. 이게 아주 제일 큰 공적입니다. 둘째는 한국민족의 3.1운동은 한국민족 내부의 민족 독립운동 역량을 그 후에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할 수 없도록 획기적으로 대폭 강화하고 그 후 독립운동의 비약적 발전에 확고한 원동력을 형성 공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민족이 궁극적 자주독립 쟁취를 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실력을 비축 보장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에 의하여 한국이 근본적으로 독립이 된 것입니다. 셋째는 3.1운동에 의하여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3.1운동의 아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1919년간 단절되었던 한국민족의 정권이 해외에서나마 수립돼서 민족 정권을 계승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민주공화제 정부로. 넷째, 3.1운동에 의하여 만주와 러시아 등 국외에서 독립군 무장투쟁이 본격적으로 형성 강화되고 전개돼서 국경지방에서의 국내 진입 작전까지 가능하게 됐어요. 이것도 3.1운동 덕택으로 독립군이 나온 것입니다. 독립군을 끌어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3.1운동의 결과로 독립군이 편성된 겁니다. 다섯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국내에서 일제 헌병 경찰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 정책을 붕괴시키고 민족 말살 정책을 붕괴시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한 최소한의 약간의 자유를 쟁취해서 이 작은 조그마한 틈새를 뚫어가지고 민족 말살운동을 붕괴시키는 민족 보존운동, 민족 문화운동, 민족 예술운동, 민족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해서 민족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지켰어요. 다섯째로
여섯째로 한국민족의 3.1운동은 국내에서 새로운 청년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 어린이운동, 형평운동 등 모든 새로운 사회운동이 3.1운동의 결과로 전개됐어요. 일곱째로 3.1운동은 한국민족의 실력에 의하여 국제적으로도 한국민족의 독립을 보장받아내는 기초를 만들었어요. 한국민족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나오면은 그것은 일본이 언젠가 패전을 하는 날에는, 패망을 하는 날에는 나누어 가질 생각은 그건 뭐 몇 사람 정략가들은 모르지만 모든 국제회의에서 독립이 항상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3.1운동이 얼마나 민족사에 귀중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3.1운동은 세계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승전국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반식민지 약소민족들이 고취되고 여기에 분발돼서 적극적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일으키는 계기를 열어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시기적으로만 앞서서 된 게 아니라 서로 다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던 것을 저 유라시아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한반도에서 먼저 터뜨렸기 때문에 다 거기 따라오게 된 거예요. 따라오게 된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된 게 아니라 전부 다 통신으로 들어가면서 그 증거가 다 무수히 남아 있어요. 둘째는 세계사적으로는 혁명을 폭력이 아니라 맨손으로도, 민중이 맨손으로 독립혁명을 일으키면은 독립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비폭력 혁명운동의 모델을 만들어줬어요. 이 점은 중국의 진독수나 한국의 박은식 선생이 다 같이 동시에 강조했던 것인데, 그 이전에는 중국이나 인도나 어디서나 모든 독립운동은 반드시 무기를 가져야 됐어요. 그래서 군인이 반드시 필요했고 반드시 폭력이 주반되어야 혁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3.1운동에 의하여 처음으로 세계사에서 맨손으로, 민중이 나설 때에는 맨손으로도 비폭력 혁명을 해서 똑같은 또는 그 이상의 성과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어서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만들었어요. 셋째로 3.1운동은 민중이 맨손으로 민주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민중이 나섰기 때문에 그 후에 3.1운동을 모형으로 한 모든 약소민족의 해방운동은, 비폭력운동들은 군주제 부활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바로 공화국을 주장하고 타협할 때도 입헌 국가를 밀고 나갑니다. 넷째, 세계사에서 3.1운동은 중국의 오사운동 봉기에 결정적인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것은 실증 사학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중국의 오사운동의 핵심 주체는 북경대학 총학생회입니다. 당시 북경대학 구국학생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이 잡지를 만든 잡지가 국민이에요. 국민 4월호가 3.1운동, 조선독립운동 특집이에요. 그리고 그 구국학생회의 학생회 국민 편집실에서 5월 2일 날 5월 4일 천안문 앞 국민대회와 시위를 결정을 하고 5월 3일 날 전중국 구국학생회에 동시에 일어날 것을 통보를 하고 5월 4일 날 천안문 광장으로 나가요. 학생선언문, 북경대학 학생선언문에 보면은
조선은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 우리들도 산동을 뺏으려고 하면은 목숨으로서 중국을 그 주권을 지켜야 된다. 다 일어서라. 그 조선은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게 선언문 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인도의 1919년 4월 5일 사티아그라하 사부하라고 하는 진리수호라고 하는 이름의 인도 국민회의파 비폭력 독립운동은 더 논의할 것도 없이 그들도 다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의 비폭력 운동을 도입해서 그걸 적용을 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인도도 거의 전부 무장투쟁으로 했어요. 희생도 아주 많았고. 그러다가 인도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의 비폭력 운동을 도입해서 그걸 아주 철학적으로 많이 발전시켰어요. 간디를 읽어도 기록이 있고 네루에게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필리핀에 가서는 필리핀은 자치를 약속했는데도 목적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3월 달에. 그래서 워싱턴 DC의 미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윌슨 대통령에게 독립을 요구하는 사절단을 파견을 하고 여름까지 시위가 간헐적으로 전개돼요. 윌슨이 피해 다닙니다. 이게 3.1운동의 영향을 직접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으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3월 8일 날 와트당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독립선언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건 영국이 자치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선언을 처음에는 조그맣게 발표하고 그 후 학생들은 도시에서 비폭력으로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기구를 들고 상당히 폭력을 가미한 운동을 해서 이것이 이제 이집트 독립운동의 가장 큰 운동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는 3.1절하고 3.1운동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1919 레볼루션 이렇게 딱 국정으로 이름을 고쳐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독립은 45년 이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독립은. 끝으로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제1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인류의 4분의 3이 열강의 식민지로 점령당하여 신음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 식민지는 1919년 1월 파리 평화회담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적용으로 독립할 가능성이 있었고 또 실제로 상당히 여러 나라가 여러 민족이 독립이 되었다. 그러나 더욱 기세가 등등해진 승전제국주의 국가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의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 약소민족들은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완전 무장해제되어 혁명적 독립운동에 나설 엄두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아시아 한반도에서 맨손의 비폭력 방법으로 혁명적 독립운동의 첫 봉화를 올린 한국민족의 3.1운동은 승전국 식민지 약소민족에게도 급속하게 파급되고 그들을 고무시켜서 적극적 독립운동이 전 세계에 전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기를 주목해 주십시오. 이때부터의 독립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의 파급 이후의 독립운동이 계속되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전 세계 약소민족들이 승전국 약소민족들을 포함해서 그들이 중심이 돼서 독립국가들을 세우게 돼서 오늘날 유엔 총회에 200여 개 국가가 독립국가로서 대표를 파견해서 국제회의 회의체를 만든 겁니다. 만들긴 연합국이 만들었지만 세계가 독립국가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19세기와 20세기 전반기에 대한 세계사는 인류의 4분 의 3에 달했던 식민지 반식민지 상태에서 신음하던 민족들을 무시하고 강대국 중심으로 과학기술과 경제 중심으로 강대국 외교 중심으로 쓰여진 세계사이다. 이러한 세계사는 온 인류를 포용하고 있지 않으며 객관성이 부족한 세계사이다. 이 시기의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세계사에서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앞으로 언젠가 세계사가 새로운 세대에 의하여 약소민족을 비롯해서 전 인류가 모두 포함된 객관적 세계사가 새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그때에는 3.1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강대한 승전제국주의에 대한 약소민족 해방운동의 첫 봉화와 광명으로서 독립된 장으로 독립된 챕터로 새로 더욱 높이 재평가되면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